자, 미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건물이 백악관이라기보다는 의사당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당은 People's Building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People's Building. 예, 국민의 건물. 국민의 건물. 예, 아, 예. 그 별명이 그렇구나. 그렇죠. 예. 캐피털이라고 하죠. 예, US Capitol은 그 다음에 모든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는 하원에서밖에 결정 못합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2년마다 그 교체해서 국민의 뜻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하원이 예산을 딱 잡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시작해서 뭐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의장이 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을 승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항상. 네. 그럼 지난 1월 6일 날 그 미국 의사당이 그렇게 공격당하는 거 보고 깜짝 더 놀라셨겠네요. 예, 저는 박영원 기자님.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분노했습니다. 아, 그거요. 예. 일종의 뭡니까? 성지. 성지죠. 그렇죠. 민주주의의 성지인데 그걸 갖다가 무시하고 그렇게 깨고 들어왔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건물은 잘 지은 건물이에요? 19세기 초에 지었는데도. 그게 이제 영국하고 전쟁 때 불타고 새로 지은 건물이죠. 그렇죠. 예.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도 크고 그죠? 예. 그 지하층에서는 맨 아래 지하에서는 하원 쪽하고 상원 쪽이 지하 통로로 연결돼 있고 이제 중간에서는 이제 그 하원 쪽에서는 양상 하원을 앉아서 대통령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그 회의장, 본회의장이 크고 상원 쪽에는 이제 상원만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할 때는 항상 하원 쪽으로 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양쪽의 그 소위 규칙이나 규정을 이 결정하고 또 실행하는 그 역할이 Sergeant at Arms라고 양쪽에 있거든요. 이번에 그분들이 의사당 진입을 못 막았다 해가지고 바로 사임됐습니다. 예. 의외로 그 의사당이 적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그 회의하는 회의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옆에 의원 회관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스태프가 의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구에서 이 협조를 많이 받는 의원들은 직원을 더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에드워드 케네디 같은 스텝이 많았죠. 80명이 넘어요. 와, 딱 예. 대통령 비슷했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국가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스태프가 많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상원의원이죠. 그렇죠. 대통령 못했지만. 예, 그렇지만 그분의 뭐라 그랬죠? 경쟁자였던 맥케인 같은 분 당은 다르지만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미국의 그렇죠. Spirit of American Politics입니다. 예, 정신이죠. 예. 그럼 의원들이 각자가 그 안에 사무실 다 갖고 있어요? 예. 상원 쪽에 사무실 따로 있고 하원 쪽에 따로 있고 어느 유권자나 그 자기 지역구 연락하고 찾아가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폭도들이 들어오니까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대피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신문 보도를 보니까 어디에 대피했다는 걸 기사를 안 쓰더라고. 그렇죠. 그건 일부러 알면서도 안 쓴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은 극비 상황이니까. 왜냐면 비상시에 어디로 대피할지 미리 알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들이 모를 일은 없고 일부러 협조해서 안 쓰는 것 같아. 그 의회의 그 갤러리라고 프레스 갤러리라고 하원 쪽에도 프레스 갤러리가 있고 상원 쪽에도 프레스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의회 기자증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그 소위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언론 역할을 하는 사람만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 뭐 이런 미디어나 블로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자, 요 이야기를 조금 합시다. 어제 지난 1월 6일 날 있었던 폭동 그러니까 의회 의사당 점거 사건,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인surrection이죠. insurrection. 내란인데, 내란 선동인데, 그때 보니까 펜스가 어디 대피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펜스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스 쪽에서 격분을 한 거라. 왜냐하면 그런 사태가 나면은, 유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국가적으로 통수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대비해가지고 요새 제가 보는 영화가
지정 생존자, 예, designated survivor. 데지그네이트 서바이벌이라는 예. 이 넷플릭스에 나오는 시리즈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예. 그 요지는 그런 사태를 대비를 해가지고 근데 어제 있었던 취임식 때 정부 요인이 다 모였을 때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다 대통령 포함해서 다 죽었다. 예. 했을 때 그럼 누가 대통령 역할을 하느냐를 대비하기 위해서 데지그네이트 서바이벌을 한 사람 지정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대통령하고 대통령의 그 장관들, 그 staff and cabinet, 대통령의 장관들을 캐비넷이라고 그러는데 캐비넷이 한꺼번에 모일 때는 꼭 그 중에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빠져서 이 별도 장소에 있어요. 별도 장소에 안 알려진 장소에 숨어 있습니다. 아하, 안전하게. 예. 예, 그 이유가 바로 혹시라도 무슨 사태가 날 경우에 국가를 갖다가 운영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 State of the Union Address, 그렇죠. 아니면은 예. the Joint Meeting of the Congress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는 상하원을 모아놓고 하는 걸 Joint Meeting of the Congress거든요. 그런 Joint Address 할 때는 항상 강요들이 다 장관들이 참석하는데 그냥 한 사람만 빠져서 맞아요.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누군지는 가장 막판에 알려줍니다. 제 언론사에. 언론사에 알려줘요? 우리한테 알려줘요. 누가 오늘은 designated survivor. 알려줘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알고만 있지, 그건 쓰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미국 역사상 몇 번 있었는데, 1963년 11월, 미국 시간으로는 22일이었고, 22일. 한국 시간은 23일입니다. 예. 달라스에서 오스왈드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해가지고 사망했을 때, 예. 그때 존슨 대통령이 같이 따라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존슨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선을 하고 예. 합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81년이죠. 레이건 대통령. 예. 대통령이 이상한 약간 이런 사람한테 예. 저격당해가지고, 심장 저격당해가지고 수술 받으러 가면서 예. 그게 부시 부통령한테 넘어간 거죠. 예. 그때 좀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부시 부통령이 아니라 헤이거 국무장관이 자기가 무슨 약간 말을 실수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제 국무장관으로서 백악관은 내가 I am in charge라고 한 말이 그게 이제 line of succession. 들어갈 수 없는. 예. 그 하원 의장 다음 상원의 프레지던트 프로템프트 그 다음에 국무장관인데 자기가 부통령보다 위에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좀. 근데 사실은 그때 부시 부통령이 바깥에 있었으니까 올 때까지 내가 맞는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대통령이 요구되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 첫째로 부통령.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원 의장. 그 다음에 상원 프레지던트 프로템프트라고 상원에서의 고참. 최고참고. 예, 이제 대통령당.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무장관. 그 다음에 재무장관. 그 다음에 국방장관. 예. 법무장관. 내무장관. 농림부 장관. 이런 식으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원 의장의 경우가 엄청나게 살벌합니다. 예, 하원 의장 가는 거 대통령 경우나 비슷하게끔 요란하게 하고 다녀요. 예. 낸시 펠로시 이분이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입니까? 그분은 어떤 사람?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주변에서 지역구에서 오신 분인데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러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워싱턴에 돌아가는 방식을 제일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그분이 그 하원에서 아주 효과 있게 예를 들어서 법안을 하원에서 아무리 통과시켜도 상원에서 그 똑같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법이 안 됩니다. 상원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이 또 사인해야 되고 그 과정을 해내는 게 쉽지 않는데 그 역할을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그 다음에 미치 맥코넬. 지금은 달라졌지만 공화당 상원 지도자. 이 사람이 공화당의 사실은 실력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상원에서 모든 이 의제를 정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막아서 오바마 대통령 맨 마지막 2년 동안에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요새 최근에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던데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공화당을 다시 또 살려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탄핵안이 올라갔는데 이미 대통령은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후 퇴임 후에 탄핵이 가능하냐 아니면은 불가능하냐 해가지고 헌법적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미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이게 하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상원으로 오는 순서만 남아 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미치 맥커널이 1월 달에는 우선 내각 인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나중에 하자 해서 지금 아마 1월 말에서 2월 달이나 그게 상정되지 않을까. 지금 탄핵안에 결의를 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 파면이고 그러려면 3분의 2, 그죠? 17명의 공화당 의원이 합세를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금은 50대 51고. 예. 그 다음에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트럼프는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예. 하는 결의가 있더라고요. 예. 요거는 순서가 이렇더라고요. 3분의 2로 탄핵을 결정한 다음에 요 조항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는데 요거는 3분의 2가 필요 없고 2분의 1이면 되더라고요. 예. 이제 그거 이제 상하원에서 이것은 이제 법적인 나름대로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고 봐야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아무도 얘기 못 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화당이 지금 위기 아닙니까? 공화당의 위기는 지난 4년 동안 연이어서 왔기 때문에 특별한 위기는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화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앞으로 2년 후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그것도 심판받는다. 예, 거기에서 심판받을 이제 채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 트럼프 사태에서 제일 심각한 게 트럼프가 계속 선동하는 바람에 미국 국민들의 약 30%, 특히 공화당 당원의 약 70%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지. 오래 안 간다고 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벌써 트위터 계정 취소되는 바람에 트럼프의 계정이 취소됐죠. 예, 그래서 미국 NPR 공영방송에 의하면은 이 가짜 뉴스의 양이 73%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짜 뉴스의 가장 큰 소스가 그렇죠. 트럼프였다는 얘기죠. 그분이 증폭시키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예. 완전히 가짜 페이크 뉴스. 아니 트럼프가 CNN이나 뉴욕타임즈를 보고 페이크 뉴스를 했는데 자기가 페이크 뉴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직 45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 대변인 스포크스퍼슨이 나와서 대통령의 말을 변호하는 말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논쟁도 많이 있었고, 왜냐면은 거짓말을 변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역할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퇴임할 때쯤 돼서는 거의 브리핑을 못 했습니다. 예. 왜냐면 이 대통령 자체가 말을 자꾸 바꾸기 때문에 예. 아무도 스태프가 그것을 방어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저께 가장 처음 취임한 날 오후에 새로 들어온 백악관 대변인이 여성분 젠 사키라고 그분이 국무부에서도 옛날에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무부 정세도 잘 알고 워싱턴에 상당히 모든 분야에서 능숙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truth and transparency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사실과 투명성으로 앞으로 뭐든지 대화하겠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다들 안도를 한 거죠. 진짜. 왜냐하면 이 국민의 알 권리를 기자들이 물어보면 백악관에서는 그걸 답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할이 이제 그동안 배제되었었는데 그게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죠. 보통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하고 만나서 회견하는 게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아니면 그 횟수가 대통령마다 다릅니다. 카터 대통령은 많이 했었고, 레이간 대통령은 조금 했었고, 또 부시 대통령, 첫 번째 부시 대통령은 기자들을 좋아해서 자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클린턴 대통령 와서는 좀 줄였고, 아무래도 불필요한 질문들이 많이 오니까
그 화이트워터 스캔들이나 뭐 그런 것도 질문이 약간 좀 피했는데 그게 이제 부시 W 대통령 와서 또 자주 했으니까 왜냐면 이 9.11 이후로 그 설명해야 될 게 많았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는 사실 스캔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프레스 컨퍼런스도 적었습니다. 숫자적으로. 근데 이제 이 마지막 그 지난 대통령은 아예 뭐 예측할 수가 없었죠. 예. 예. 한 달에 주 1회 정도는 안 됩니까? 최소한 주 1회는 아니고 이제 프레스 브리핑은 매일이 아니고 매일 안 하면 2, 3일만 한 번씩 해서 소통이 되는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2주나 3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일상적이었다고. 2주, 3주. 그러면 저 연간으로 치면 한 20번은 하겠네. 최소한. 예.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번에 기자회견이 취임하고 6번째였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이 기자들, 대통령과 기자회견 할 때 질문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대통령 앞에서 뭐 노트북을 막 흔들면서 얘기하는 기자가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무례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첫째 거기서 예의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보이지 않은 청와대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면은 그분의 C를 갖다가 바로 머리 뒤에 나오게끔 구도를 해야 되는데 평명 이렇게 파란 벽에 해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지 그게 좀 정확하지가 못해서 이 청와대를 대변하는 장소에서는 이것이 꼭 청와대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기자들의 질문이 너무 길었습니다. 질문이 길죠, 우리는. 네. 아니 그리고 이 질문보다는 이 자기 발언을 하는 수준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질문이 뭔지 한참 생각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항상 질문은 명확하고 짧아야 되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해야 돼요. 초점이 야구공을 던질 때 하나만 던지지 3개 안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세 개 던지면 어느 게 그렇죠. 그래서 답하는 사람이 그 외웠다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권 받으면은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또 자기 많이 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고 질문 2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원칙이네요. 첫째, 1개를 하고 간단하게 하고 질문만 하라. 그리고 대통령 자신도 그렇죠. 기자가 말이 길어지면 손을 들어서 멈추게 하고 아까 그 질문 답하겠습니다 하고 딱 하나만 답을 하고 다른 기자한테 기회를 줘야죠. 왜 말할 때까지 대통령이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조금 제가 생각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미국 기자들은 자기가 물어서 대통령이 엉뚱한 질문하면 또 추가 질문을 묻던데요. 그렇죠. 동문서답하는 것은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화두를 주도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집요하게 또 물어보는 기자들이 있죠. 자, 이 백악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 국회의사당하고 가만히 있어라 쭉 연결을 하면은 그게 링컨 메모리얼로 갑니까? 이 공간이? 거기는 이제 워싱턴 워싱턴의 광장. 일직선으로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일직선이 그렇죠. 그 의회하고 링컨 메모리얼하고 맞보고 있죠. 가운데는 리플렉팅 풀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앙에는 워싱턴 모니멘트라고 워싱턴에서 제일 높은 탑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그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낮죠. 근데 이번에도 밤에 취임식하고 밤에 그 음악회를 그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했죠. 그 링컨 메모리얼이 그런 행사를 하는데 자주 쓰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링컨 메모리얼은 미국의 화합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끝냈고 흑인을 해방을 가져왔고 또 본인은 암살되고 암살 그건 자기 권한 자기의 역할이 아니었지만 이 흑인들을 인간으로서 대접하는 그 과정을 성취해냈기 때문에 화합의 장소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도 그 앞에서 연설을 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꼭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하고 그래서
그 취임식 날 저녁에 바이든 대통령이 링컨 메모리알에서 대국민 그렇죠. 담화를 메시지. 하시고 네. 그다음에 원래 미국의 부통령은 대통령이 뉴스에 나오는 날은 투명인간으로 있어요. 그렇죠. 절대 나타나면 안 돼. 옆으로 빠져야 돼. 예. 근데 취임식 날 저녁에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또 담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해리스 부통령의 활약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징이네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새로 안 게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을 뭐라고 부르느냐. 세컨 젠틀맨이라고 그렇죠. 예. 이런 거 미국 사람도 처음 알았죠. 이제. 예.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이건 첫 번째 여성 부통령이니까요. 예. 퍼스트 레디는 알겠는데 세컨 젠틀맨. 예. 세컨 젠틀맨. 예. 부통령 여성 부통령의 남편을 예. 세컨 젠틀맨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아마 그 말을 만든 거 아닐까요, 이번에? 아니, 원래 있던 말입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다고요? 예, 쓰진 않았지만 그냥 원래 그렇게 통상적으로 있던 말입니다. 예. 그리고 부통령의 부인을 세컨 레이디라고 불렀으니까. 아, 그랬구나.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할 때 가끔 이 링컨 말을 인용하고 하던데 예. 역시 링컨이란 분의 위대성이 예. 이런 위기 때 나타나대요. 그렇죠. 예. 이제 그분은 그 소위 갈라진 나라를 다시 또 화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 미국의 이 대들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문장이 게티스버그 연설도 그렇죠. 있지만은 예. 이분의 재취임 연설, 예. 그죠? 예. 두 번째 취임 연설의 마지막 문단, 예. 아주 좋은 영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예. 그 자꾸 인용을 하고 하시는데, 이 백악관은 건물이 의외로 이거 먼저 찍은 거 보면 크지 않던데요? 크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이 중심에 있는 건물은 크지 않고 그 앞에다 추르만 발코니라고 사우스런 앞에 그 발코니를 더해서 남쪽을 나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이제 서쪽으로는 웨스트 윙을 더해가지고 대통령 직무실 만들었고 이스트 윙으로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의 작업 공간으로 해서 이게 추가로 이렇게 넓힌 것이지 건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서 보면은 딱 봤을 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왼쪽이 웨스트윙이죠. 그러니까 사우스 론에서 봤을 그렇죠. 때 사우스 론에서 예, 거기서 봤을 때는 예, 왼쪽이 웨스트윙. 거기에 대통령 직무실이 있는 그렇죠. 거죠. 이스트윙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윙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 직무실하고 그 또 백악관 보조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민 단체인데 거기에서 백악관 어떻게 이 단장 데코레이션하고 또 보수하고 관리하고 또 백악관의 그 요리사들 거기서 일하고 대통령도 대통령 직속 가족만 국가에서 밥을 주지 대통령이 게스트 데리고 오면은 그 밥값을 국가에 냅니다.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에 내는 거죠. 예, 국가에.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 장모가 와서 그렇죠. 뭐 밥 먹었을 때 그 밥값을 국가에 냈고 그분이 거기 계시고. 예. 아주 철저합니다. 예. 더 철저한 게 이런 거던데. 전화를 쓸 때 자기 사용으로 쓰면 돈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그죠? 예. 그 칫솔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된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주는 게 그 예산을 의회에서 다시 정해줍니다. 거기는 철저하네요. 예, 철저합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파티가 자주 있는데, 파티. 그 파티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그 엔터테인먼트 와서 노래해주는 그런 모든 비용을 이 후원하는 데서 하지 세금을 안 합니다. 세금 아닙니까? 아닙니다. 항상 후원 조직이 생겨가지고 그런 파티를 장소만 빌려주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절대 국민 세금을 안 씁니다. 우리가 보는 백악관 말고 백악관의 행정동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따로 있죠. 그렇죠. 그건 이제 Old Executive Office Building이라고 백악관 웨스트윙 지나서 서쪽으로 이 4층 건물이 4층 건물이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이 백악관 관내에 있죠. 아이젠하워 빌딩 하는 게 뭐 있죠? 왜? 그 아이젠하워 빌딩은 그게
아이젠하워 오피스 빌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경내에 있는 게 아니고 아니죠. 근데 보니까 백악관 근무자가 전부 다 4,000명 정도로 적혀 있던데 그렇게 많습니까? 예. 거기에 그 executive office building 거기에 강당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기자회견이나 행사를 많이 갖고 또 부통령 직무실이 4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부통령 직무실에 달린 스태프들도 있고 백악관 사진부 저기 사무실도 그쪽에 있고. 전 부통령 직무실이 웨스트윙에 있어요? 웨스트윙이 없습니다. 없죠. 어디? 네, 그 executive office building에 별도 빌딩에 4층에 따로 있습니다. 근데 딕 체이니 부통령 시절에는 웨스트윙에다가 자기 사무실 만들어서 부시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분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령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보였죠, 자기가. 이 딕 체이니 부통령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바이스라는 영화인데, 바이스 아주 유명한 배우가 배트맨에 나온 주인공이잖아. 그 사람이 나오는 아주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딕 체이니의 큰딸 리저 체이니가 공화당원인데 이 트럼프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죠? 하원에. 당연하죠. 그 랭킹 3위던데요. 하원에서. 그리고 부통령 공관, 공관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잠적합니까? 그 백악관에서 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네이버 업서베토리라고 해군 관측소. 관측소에 그 안에 있습니다. 영내에. 울타리가 상당히 높고 외부인들은 바깥에서 데모만 하고 안에는 안 못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군사시설 안에 있나요? 군사시설 안에 있습니다. 백악관이나 네이버 업서베토리나 미국의 주요 시설은 다 군사 요새입니다. 백악관에 있는 모든 행사에서 그 샤프론 참여하는 그 스태프들이 다 현역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군사 독재 국가도 아닌데 왜 거부감이 없습니까? 왜냐면은 헌법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커맨더 인 치프고 최고 사령관이기 때문에 군인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국방부 장관은 군내에서 복무했던 군인으로서 수년 지나야지만이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퇴역한 지가 금방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상원에서 인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화두입니다. 그렇습니까? 요새 영화를 보면은 이 백악관을 다룬 영화가 참 많았습니다. 시리즈로는 웨스트 윙에다가 하우스 오브 카드에다가 요새 데지그네이티드 서바이브에다가 또 영화로는 백악관 최고의 날 등등 있어가지고 아주 재밌는데 그 영화를 찍을 때 실제 백악관 안에서 찍는 거 아니죠? 그런 건 허용 안 하죠? 거기서는 안 하고 아마 딴 데서 세트 만들어서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신 영화 중에 이거는 실제하고 비슷하다는 걸 느끼신 게 있습니까? 실제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의 밑에 소위 시츄에이션 룸이라고 상황실. 거기에도 들어가 봤는데 영화에 나오는 건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그게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그 안에 들어가면 휴대폰도 안 터집니다. 그런 데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경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시크릿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건 이게 재무부 소속이었다. 참 이상하다라고 알았는데 지금은 소속이 바뀌었다면서요? 2003년도 이후로 그 국토방위 홈랜드 시큐리티로 국토안전부죠. 안전부로 옮겨갔습니다. 원래 재무부였는데 재무부에서 원래 역할은 위조 지폐를 수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위조 지폐를 수사하는 기관 그 역할이 주 업무고 이제 대통령 경호는 돌아가면서 이제 몇 개월 하고 또 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역할이 커지다 보니까 국토안전부로 이해속돼 가지고 이제 더 큰 역할을 하고 시크릿 서비스는 군인도 있습니까? 군인 아닙니다. 민간인? 전부 다 민간입니다. 근데 시크릿 서비스는 두 팀이 있습니다. 한 팀은 유니폼 시크릿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정복을 입고 총 들고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사복을 입고 예. 안에 무기 장치하고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항상 대통령 차량을 운전하고 옆에서 이 몸으로 항상 가리고 다니죠. 막고. 예. 최근에 근접 경호하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예. 좋은 일입니다, 아주. 예. 근데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경호실장이라는 자리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 시크릿 서비스의 그 내부에서 그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부통령이 있는 건물 안에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크릿 서비스에서 백악관 기자증도 관리합니다. 아, 예. 관련. 예.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경호실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권력 구조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경호실장이 정치적 파워가 있어가지고. 예. 미국에서는 전혀 없죠. 전혀, 예. 그 사람들은 투명 인간들입니다. 예. 그리고 수시로 바뀌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경호실장으로 정치적 영향을 행사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때 박종규 경호실장.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경호실장 차지철. 예. 그 전두환 대통령 때도 경호실장이 현역 대장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권력의 한 축을 이뤘는데, 예. 뭐 미국에서는 그런 게 예. 항상 오val 오피스도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경호하죠. 밖에서 예.